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전셋값에 의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안전판이 사라졌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금융시장에 허리케인이 지나갔습니다. 한전채 발행금리가요 5.9%까지 올라갔어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6%까지 치솟았고요. 레고랜드발 단기채권 시장 붕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둔촌주공 PF 대출 8천억 원, 8,250억 원이 조달에 실패하는 결과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죠. 단기채권 시장부터 장기채권 시장까지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할 정도로 큰 충격이 발생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정부의 대응이 나왔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었죠. 먼저 레고랜드발 금융 불안을 부른 강원도에서 적극적인 진화 모습을 보여줬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13개 지자체의 26개 사업에 대한 보증 채무 이행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서 50조 원 이상 규모로 시장 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래도 좀 최악은 지나가지 않았냐,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것이 국채금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채금리 15bp, 18bp 엄청난 수치로 급락을 했죠. 당연히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해외에서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2월 FOMC에서 시장 전망치 15bp 인상이 아닌 50bp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패드의 비공식 대변이라고 불리는 기자가 전달했던 소식이라서 더 크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런 대내외 요인이 채권 시장 진정에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일단은 가장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한전채 발행량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일단 정부에서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영국 상황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시중자금 블랙홀 역할을 하는 한전채가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있고, 그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사채 입장에서는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겠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68조의 회사채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자 부담은 둘째치고 재발행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네. 그래서 연말 줄도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시장 침체,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커진 거예요. 자, 2020년 말에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이 97조 원, 이것도 많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2020년 3월 기준으로 120조 원 규모로 20% 이상 더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워낙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분양 시장도 이런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 보니까 이거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반영해서 PF 대출 금리가요 연 10%, 연장할 땐 20% 예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다시 정상화 궤도를 밟고 있는 둔촌중공업까지 PF 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자,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이 PF 대출 주로 취급한 것이 제2금융권이에요. 3년 만에 그 대출 규모가 2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요, 이 PF 대출 말고도 개인사업자 대출까지도 굉장히 위험성이 커졌어요. 평균 LTV가 75%나 되는데 지금 주택가율 20-30% 떨어지는데 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채무 불이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은 PF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고등이 켜지면서 이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금융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금 확보해야죠. 지금 홍수가 터졌는데 뚝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금 확보해서 뚝을 튼튼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출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위험 가능성이 큰 불유동산 관련 대출부터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협중앙회에서 연말까지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같은 집단 대출을 중단한 상황이고요. 상사인 전축은행에서도 이번 5월부터 이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유동성 확보에 나선 거는요, 1금융권도 동일해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요일 내부 게시판에 유동성 리스크 직면할 수 있으니까
유동 자산 증대시키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1금융권도 점점 대출을 축소시키고 자금을 쌓으려고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예금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예금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는 더욱더 치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금융권에서 부동산 대출을 줄이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 바로 현재 집값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역전세라는 상황에서 굉장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전세 가격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잠실 엘스 15억까지 갔던 전세 가격이 10억까지 떨어졌고요. 반포자이는 21억까지 갔던 전세 시세가 14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굳이 이런 랜드마크 비슷한 앞 지역의 아파트 제가 비교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던 주택의 전세 가격 하락세 보시면 이게 체감이 되실 거예요. 문제는 아직 금리 다 올리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도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인 주택수 자체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전세 가격 급락세가 나타나네?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서 금리 더 올리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전세란 재앙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통 개인이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신용대출이에요. 근데 신용대출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전세값 하락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파는 방법. 팔고 싶겠죠.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역전세나 상황에서는 수요가 줄어들어 버려요. 투자자는요, 절대 전세값이 하락하는 와중에서 유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갭 투자자들이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던 갭 투자자들 어디 갔다? 전세값 하락에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럼 남은 것은 대출 카드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은 왜 2억 원 가량의 전세값 하락이 마지노선이냐? 근데 현재 2억 원 이상 전세값 하락한 지역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험한지 이번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대출 활용 카드로는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낼 때 필요한 자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것은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는 전월세나 월세나 거주한 상태에서 갭 투자한 사람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2주택자, 나는 내 집 한 채 잘 살고 있고 한 채 추가로 갭 투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 사람들은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생활 안정 자금을 통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일부터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완화됐어요. 원래는 1억 원인데 2억 원까지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1주택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고 2주택자는 신용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되겠네. 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5천까지 받고 생활안정자금 2억까지 받으면 전세가격 떨어진 건 3억 5천만 원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문제는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대출 모두 다 DSR 규제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DSR 규제가 뭐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1년에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이 2천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물론 적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이 DSR 규제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용도에 이걸 두 개 같이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더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인데 얘를 만기를 5년으로 잡아버려요. 계산할 때. 그럼 원리금 상환에 넣어버린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 나온다? 전세자금 대출 1억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 상환액으로 2천만 원이 잡혀버려요. 그러면은 담보대출 한도가 거의 안 나와서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세값 하락 마지노선이 2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안정장치가 더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바로 개인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이 개인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은요, 개인 대출에 적용받는 DSR 규제와 LTV 규제가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후순위 대출도 가능해요. 전세 세입자가 있고 그 전세 세입자 뒷부분에 받는 이보다 순위가 낮은 후순위 대출도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것들을 활용하면 부족한 전세금을 만회할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하지 않고 큰 폭의 전세값을 감당할 유일한 방법이 이런 이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금융권의 위기 상황이 확산되면서 사실상 이 마지막 카드가 막히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 이 금융권에서는 고위험 아파트 대출의 자율적인 취급 축소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을 뿐더러 또한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7% 수준의 높은 대출이자 후순위 같은 경우는 8%에서 9%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일단 이자 부담은 고사하고 대출이 잘 취급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전세란에서 못 버티는 사람 과거보다 훨씬 많아질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역전세란 상황에서는 초초 구매가 늘어나게 된다는 부분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 집 마련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장 오기 쉽지 않은 드문 기회가 이번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전세난이 심각할 일어날 지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 이들 지역은 정말 단기적으로 시세가 붕괴되는데 이런 역전세난은 일시적인 가격 하락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지역들 저희가 쇼킹부동산 신간서적 역전세 대란에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